안녕하십니까. 촉근이론과 감사상 1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진성심심극미묘입니다. 자, 의상은 법성계에서 법의 성품은 깊고 깊어 자성을 따르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상과 함께 같이 동문수학했던 이 당날의 법장 역시 금에는 자성이었기 때문에 각종 현상들은 이 자성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법장은 그리고 만약에 자기 존재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모든 현상에는 결코 생겨나지 못했을 거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의상과 법상 모두 자성을 강조하죠. 그리고 그 자성에 따라서 인연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모든 건 자성이 없고 인연 따라질까요? 용수는 공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공하기 때문에 자성이 없고 그 자성이 없는 거로 바로 인연이 이루어진다고 용수는 말합니다. 그러나 용수는 이 공의 잘못된 이해는 강도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 같다는 점을 분명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금강산맥의 한 구절 한번 살펴보죠. 자, 금강산맥에서 부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만약 법이 인연으로 생한바라면 연을 떠나면 가히법이 없으리라. 어찌하여 법성이 무이거늘 연이 감히 법을 생할 수 있으리라. 분명 앞의 내용과 상충되고 있죠. 앞에서는 분명히 연이 있었고 그 연에 의해서 용기가 일어났었는데 부처님은 무슨 인연이 있냐고 말합니다. 만약 법이 인연으로 생한 바라면 어떻게 연이 감히 법을 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연기서로 참으로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있는 논지는 현상계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야기는 이 절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진성심심극미묘는 바로 현상계와 절대계 그 경계에서는 그게 참으로 미묘하다. 우리는 여기서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현상계와 절대계를 먼저 우리가 과학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화엄의 눈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에서 현상계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우리가 질서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지의 세계를 카오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과학에서 말하는 카오스는 엄밀하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의 카오스와는 약간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과학에서 말하는 카오스 속에서 근본적인 우리는 카오스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과학 속의 카오스를 봐야 될 겁니다. 자, 카오스와 무질서와 질서. 질서의 세계는 뭔가요? 말 그대로 질서의 세계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아까 말한 인연으로 하나씩 하나 순차적으로 연결이 돼서 전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질서의 세계입니다. 이걸 좀 더 수학적인 표현을 쓰자면은 수학에서는 이런 걸 어떤 방정식이 이루어진 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맵의 선형, 1대1로 연결된 이런 인과 그리고 그 결과 이 선형 사상에 의해서 모든 사물의 질서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그런 것들을 방정식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게 바로 현상의 세계, 바로 질서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카오스 세계는 그런 과학의 법칙이 맵이라는 이 방정식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지의 세계입니다. 이게 바로 카오스고 현대 촉근이는 아무리 발전해서도 촉근이론 같은 최첨단의 첨단 물리학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이 카오스 세계는 알 수가 없는 바로 미지의 세계가 바로 카오스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질서와 무질서 과연 이것은 과연 어디서 오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이 속에서 여러분 질서와 무질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림을 보면서
첫 느낌에 아름답다는 생각을 느꼈을 겁니다. 질서와 무질서를 찾으라는 제 질문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림을 감상하는데 방해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아름답다는 마음을 느낄 때 바로 그 순간이 생각을 따는 그 자리 아닐까요? 그게 바로 카오스일지도 모릅니다.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굳이 자족을 달다면 그 아름다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이 빨갛게 비친 이 색깔에서 그리고 배경의 하얀색에서 우리는 조화를 발견했습니다. 저 멀리 우주소의 광담을 발견하고 그 속에 존재하는 하나 미립자 속에서 우리는 존재감을 또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이 속에는 카오스든 질서든 그런 말도 필요가 없었죠. 이게 바로 우주의 본성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질서와 무질서라는 이 논지 안에서 이걸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여러분이 한번 질서를 한번 발견해 보시죠. 자, 회전하는 모습에서 여러분이 이제 점점점 질서를 느꼈을 겁니다. 질서는 어디서 왔습니까? 회전이라는 균이라는 원동성에서 왔죠. 그리고 회전은 시간적으로도 연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같은 점, 시간상으로 반복, 이런 데서는 규칙성을 느끼고 이게 우리가 질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음 그림 보죠. 자, 이 그림은 이제 행성들이 완벽하게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완전한 질서의 체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우리가 행성의 처음 위치를 알면 다음에 어디 위치에 있을까 정확히 계산할 수가 있죠. 이걸 우리는 선형 사상이다, 맵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질서는 어디로 숨었을까요? 무질서는 사라진 건 말았습니까?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바로 무질서는 질서 속에가 들어있던 겁니다. 자, 우리는 규칙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행성 궤도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어땠습니까? 그 행성이 돌아올 때마다 약간씩 궤도가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참 미미합니다. 이 질서가 질서 속에 무질서가 담겨있고, 무질서라고 생각하면 그 속에 또 질서가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질서인지 무질서인지 정말 알 수 없는 혼돈 속에 쌓여있는 거죠. 이게 자연의 본 모습인지 모릅니다. 제가 질서를 찾아라, 무질서 찾으라는 이 질문 자체가 이런 그림 속에서는 여러분이 의미가 상실된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강좌의 최종 목표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질서의 세계와 이 무질서의 세계,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단순한 규칙성에서 올까요? 중국의 장자는 내편 응제왕의 마지막 이야기에서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합니다. 장자의 내편 응제왕 이야기를 보면은 북쪽에 왕이 있었고 남쪽에 왕이 있었고 또 중앙부에 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남해의 왕의 이름은 숙이었고 북해 왕은 홀이었습니다. 이 남해의 숙과 이 북해 왕 홀은 중앙의 혼돈의 재앙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혼돈 재앙한테 푸짐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야, 혼돈 재앙은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입도 없잖아. 이거 혼돈 재앙 이런 걸 좀 뚫어주자 하고 7개 구멍을 뚫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구멍씩 뚫어서 7개를 뚫어서 7일 되면서 7구멍 완성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혼돈 재앙은 죽고 맙니다. 응제왕의 이야기가 암시하는 바는 뭘까요? 혼돈장은 왜 죽었을까요? 7일은 뭘까요?
자, 왜 7개의 구멍일까요? 자, 우리 코가 둘, 눈이 둘, 귀가 둘, 6에 입 하면 바로 7개 구멍인데 이 7개 구멍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혼돈장을 축복해 주게 뚫었던 구멍이 혼돈장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카오스와 질서 그 비밀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미국의 물리학자였던 이 쇼라는 친구는 바로 이런 부분을 예미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다음 그림은 카오스의 논문입니다. 자, 이 논문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상한 나비 모양의 끌개가 보입니다. 이걸 스트레인지 어트랙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보면은 거기 조그만 원형의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거기 잘 보면 작은 데서 점점점 큰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 무질서는 증가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무질서가 증가하는 이유는 이 작은 데서 큰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큰 곳은 면적이 넓죠. 면적이 넓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양이 많아지죠. 그래서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것을 이 미국의 쇼가 바로 30년 전에 논문을 통해서 밝혔다는 이야기죠. 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칠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여러분이 단순하기로 물통을 회전시키면 물이 단순히 이렇게 순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수하고 여기 마개를 뚝 빼버리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순환하면서 아래로 꼬여서 이렇게 점점 쑥 빠져버리죠. 바로 함정으로 압축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 함정으로 압축에 들어가는 건 뭐라고 하는가? 끌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기묘한 끌개다. 그래서 스트레인지 어트랙터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아까 봤던 그 끌개를 이 위상공간상에 표현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나비 모양이 나오는데 요걸 제일 먼저 발견했던 사람이 기상학자인 로렌츠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로렌츠 끌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은 이렇게 순환해서 함정 압축으로 될 기묘한 끌개 현상이 생기는데 여기 모습이 마치 나비였던 것처럼 이 로렌츠 끌개는 로렌츠는 우리한테 유명한 화두를 남겼죠. 남미의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하면 미국의 콜로라도에 토네이도가 분다는 유명한 그 이야기 있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이 그림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카오스의 본질이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자, 이런 작은 물방울이 이렇게 커져 나갑니다. 자, 이렇게 물방울이 커져 나갈수록 어떨까요? 이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표면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양이 증가하죠. 그러면 증가하기 때문에 바로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무질서의 증가는 어디서 왔는가? 바로 표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구의 표면에 살고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표면이 가장 정보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피가 아니라 이 표면이 질서도, 무질서도의 좌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블랙홀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 알겠지만, 블랙홀도 그 블랙홀을 싸고 있는 사건 지평선의 면적, 이 표면적이 블랙홀의 정보의 양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을 바로 수리적으로 쇼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반야신경은 어떻습니까? 어떤 정보의 유출도 없죠. 왜요?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고 부정불감이니까요. 어떤 정보의 유출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 이건 여러분이 아까 이 그림을 거꾸로 한번 되돌려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부피가 커져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커졌다면은 이걸 거꾸로 역으로 돌린다면 부피가 점점점 줄어서 정보량이 줄어들겠죠. 만약 이게 점이 됐다면 어떨까요? 빠져나갈 수 있는 양은 제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했던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기하학적인 점이 반야신경이 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질까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기하학적인 점이라면은 위치를 차지하지 않죠. 공간상에 만약 그게 위치가 있다면 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하학자들 여기다 기묘한 이름을 붙였어요.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점에다 영혼을 붙였을까? 이 하나의 점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고 이 하나의 점은 우주의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기하학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영혼, 소울이다. 그리고 우리가 힌두 철학 요가에 보면 바로 이 점을 뭐라고 부른가? 빈두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우주의 점이 바로 우주의 모든 본질이다. 굳이 우리가 현대 물리학의 빅뱅 이론을 따르지 않더라도 이 하나의 점으로부터 우리가 우주가 팽창이 됐다는 그 이론을 따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점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신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은 공간상 1점이죠. 그러면 시간상 1점도 이 점에서 의미를 가질까요? 그래야지만 불생불멸이 될 텐데요. 공간에서 시간으로 넘어가는 그 실마리를 독일의 헤겔은 천재적인 아이디어로 우리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저는 철학에 조예는 없지만 그런 철학자들이 공간에서 시간으로 넘어가서 아무런 방정식 쓰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그 재주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했습니다. 1학년 1반 담임선생님 앞에 모였어요. 얘들아, 담임선생님 이렇게 부르니까 애들이 전부 다 설리고 저요 그랬죠. 애들이 손을 들기 전에는 전부 다 같이나 순수한 어린아이들 전부 다 똑같이 보이는데 선생님 질문하니까 저요 하고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이제 공간을 보세요. 허공을 보세요. 어디가 다른 게 하나도 없죠. 허공이 만약 다르다면 그게 허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 허공상의 한 점이 자기를 딱 드러낼 때 거기서 바로 시간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나요 하고 손을 들 때 또 나요 이게 손이 이렇게 쭉 연결돼 나가면 그래 공간 속에서 바로 시간이 탄생한다고 헤겔은 철학서에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시간은 바로 공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물리학자들은 시간이 본질적이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시간보다 공간이 더 본질적이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지금은 바뀌고 나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불생불멸이 설명될 수 있고 공간상의 함정도 없으니까 존재는 그것도 사라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의식까지 사라지는 단계까지는 해결이 설명하지 못했죠.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뤄야 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식까지 공간상 시간상 한정까지 다 사라지는 그 세계가 바로 이 반야신경에 말하는 최후의 경지 안욕다로 삼약 삼보리가 아닐까요? 자, 여러분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림은 펭귄 그림입니다. 저 자식들 귀엽게 생겼죠? 앞으로 나란히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딱 앞으로 줄 섰어요. 이 속에 참 질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애들 너무 귀여움 속에서는 또 무질서가 있기도 하죠. 이게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아름다움은 바로 질서와 무질서의 조화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질서와 무질서의 비밀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이제 그 질서와 비밀, 무질서의 차이점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자, 다음 한번 그림 보실래요? 자, 이 그림은 이제 물이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약수터에 가서 또는 집에서 수돗물이 떨어지는 소리 자주 들어보셨죠? 무심히 여러분이 스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한번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물이 쭈루룩 떨어지다가 어떤 규칙성에서 쭈루룩 또 흘러갈 때도 있죠. 그런 순간 이 규칙성이 파괴됩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 물방울 속에 동일한 간격으로 가고 있고 옆에 있는 물방울 보면 그보다 또 넓은 간격으로 가고 있죠. 옆에 있는 물방울 보면 그보다 더 넓은 간격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도 기묘한 규칙성이 담겨 있다 이 말이죠.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그림은 방금 우리가 보여줬던 그 내용을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그러고 봤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서 그 주기가 점점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물방울 떨어지는 이 소리 속에서 기묘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질서와 무질서. 질서와 무질서의 비밀은 어디가 있을까요? 자, 우리 생각을 점점점 더듬어서 우리가
물속에 있었을 때 어머니 뱃속에 태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바로 그 속이 질소와 무질소의 본산이 아닐까요?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북소리는 어머니의 심장의 고동소리일 겁니다. 그 고동소리가 빵 치고 나면 또 잠시 후에 들려오지만 그것은 꼭 규칙적이라고 볼 수도 없죠. 무질서가 달려옵니다. 그 고동소리가 태아의 귓존에 들려올 겁니다. 그리고 그 고동소리는 이 물방울, 어머니 양수의 물방울 속에까지 미칠 겁니다. 그 물방울에 한 점이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까 봤던 그 물방울처럼 물방울은 퍼져나갈 겁니다. 그 에너지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서 그 물방울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에너지와 바로 아까 봤던 그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매개로 해서 이 물 위에 있는 그 에너지가 합일되면서 역동성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정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정보와 어머니의 정보가 합해지면서 그 정보대로 하나씩 이렇게 쌓아져 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생물학이 이렇게 발전했지만 아직도 과학자들은 궁극의 목표인 이 생명의 비밀조차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명의 비밀의 본질이 바로 이렇게 질서와 이 무질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산에 한번 가보세요. 자, 산에서 우리가 좋은 터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산에 가장 좋은 터는 저는 사람들은 물이 떨어지는 그곳이라고 말합니다. 약수터 말이에요. 왜 그 약수터가 그렇게 힘이 있을까요? 그 약수터에 떨어지는 물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했던 규칙과 불규칙이 무한히 반복되면서 잠시 쉬었다고 또 쭉 떨어지면서 계속 반복되는 무질서와 카오스의 혼돈입니다. 이 기묘한 방정식이 마치 여러분이 시장터에 가서 물건을 사면 바코드 있죠. 이 바코드처럼 이게 얽히는 그 기묘한 정보 속에서 바로 거기서 그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에너지는 순간적으로 이 산 전체에 퍼져나가면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김정의 세안도를 보면 그 그림 속에서 기묘함을 느끼죠. 우리도 잘 모르는 그 기묘함은 바로 거기서 퍼져나는 그 에너지, 사람들은 기라고도 표현하지만 저는 지금 불교하는 입장에 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 에너지다. 그 에너지는 바로 무질서와 질서고 그 무질서와 질서의 비밀은 바로 어디에 있었을까? 그게 바로 현재 과학이 찾는 최고의 이슈다 이 말이죠. 바로 이 비밀에 도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리학자가 아닌 우연히 생물학자였어요. 이 메이라는 생물학자는 이걸 방정식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마리를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이 메이의 논문은 순간적으로 세계로 퍼지면서 엄청난 효과를, 홍보를 일으켰고 사람이 카오스가 뭔지 알게 된 결정적인 동기도 바로 이 메이의 논문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메이의 논문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가 보여준 건 이겁니다. 자, 어떤 양을 X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양이 커지면 이 결과도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 결과 증강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번 시간에 마이크가 발사하는 것처럼 계속 증가하니 그냥 한없이 커져버리겠죠.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무질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이는 간단하게 요걸 이렇게 했어요. 1에서 이 값을 빼라 이 말이죠. 1에서 이 값을 뺀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값이 커지면 이 전체 값은 줄어들겠죠? 그럼 이 줄어든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전체 값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줄어든 그 값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값이 어떻습니까? 반대로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커진 값을 여기 집어넣으면 이 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커진 값이 다시 여기 들어가니까 또 이게 반복되면서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러면 줄어들고 감소하고 하니까 이 컴퓨터에서 충분히 이 정도 계산은 해내지 않을까, 간단한 계산이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무한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거 간단히 해결될지 알았지만 이 컴퓨터는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묘한 현상을 밝혀냈는데 바로 다음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자, 이 그림을 잘 보면 처음에서 이렇게 둘로 갈라지고 이 그림이 또 갈라지고 여기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이 우리가 알 수 있는 혼돈의 세계입니다. 그러다가 또 약간 하얀 부분이 보이죠? 거기가 다시 질서의 세계예요. 그러다가 또 혼돈이 나타나고 질서가 나타나고 아까 말한 시장터의 바코드 같은 그런 모습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자, 요걸 제가 여기다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 물방울 떨어뜨리면 물방울이 이렇게 툭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물방울은 더 빨리 떨어지죠? 어떨 때는 더 빨리 떨어지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물방울이 이렇게 간격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죽이라고 말한다면 처음에 이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이런 현상이 보이다가 이게 이렇게 쓱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이렇게 좀 길게 가는 게 작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걸 이 그림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또 이렇게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지겠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게 어느 건지도 모르게 널뛰는 바로 불규칙 현상이 일어나 버리더래요. 이게 바로 카오스로 들어가요. 메이의 놀라운 점은 뭐였는가? 바로 이런 자료들을 수치로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물학자지만 컴퓨터로 정확히 계산해서 이게 무질서로 그 변하는 경계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이의 놀라운 점입니다. 단순한 이 수학적, 간단한 이 방정식, 이 방정식 속에서 어떤 수치에 의해서 무질서에서 질서로 또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하는 그 경계를 찾아냈다는 게 메이의 놀라운 업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이 경계를 넘어서면 이게 무질서했다가 어느 순간에 질서가 나타났다. 또 무질서가 나타나지게 질서가 나타난다. 요 간격. 마치 우리가 어둠 속에서 어떤 빛을 보듯이 그 간격이 듬성듬성 드러나는데 요건 도대체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는 바로 무질서 그 자체였다는 거죠. 바로 요게 지금부터 30년 전에 메이가 밝혔던 카오스입니다. 자연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질서 세계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혼돈 무질서 세계가 양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생각해 보세요. 대진의 여신 누구였던가요? 가우스였죠. 그리고 하늘의 신. 이 두 분은 어디서 태어났던가요? 바로 무질서 카오스에서 탄생합니다. 그 카오스가 하늘과 땅의 본질이라는 건데 이 과학에서 말한 그 본질과 방금 이야기했던 이 카오스가 같은 걸까요? 여러분 아까 봤던 우주의 모습에서 여러분이 질서와 카오스를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아름다운 생각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펭귄의 모습을 봤을 때 펭귄 귀엽다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거기는 질서와 무질서도 없었죠. 그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질서와 무질서 속에서 듬성듬성 질서를 보고 또 무질서를 보고 혼돈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돈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또 질서가 드러나면서 우리한테 위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응제왕의 마지막 이야기에서 응제왕은 7개의 구멍이 뚫리는 순간 응제왕은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7개의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최대로 면적이 넓어지면서 모든 정보가 상실됐었죠. 이렇게 정보가 드러난 순간 신비감이 사라지고 혼돈이라는 그 매개체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 혼돈 너머 질서세계 그 너머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림은 연못에 비치는 나무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혼돈의 질서에, 혼돈이나 무지의 질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듬성듬성 아름다운 질서 세계가 드러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질서를 바라보면서 위안감을 얻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 진흙의 어둠이 갇히자 그 나무는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나무에는 파문이 맺히면서 그 나무의 본질이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지요. 이 파문이 갈아치면 나무는 그 실상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실까요? 자, 이 그림은 나뭇잎에 있는 물방울입니다. 그런데 기묘하게 이 물방울은 나뭇잎 자체를 반사하고 있습니다. 나뭇잎은 이 물을 싸고 있는데 그 싸고 있는 그 나뭇잎을 물방울은 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물방울 속에는 놀랍게도 또 나뭇잎이 보이고 그 나뭇잎 속에는 또 물방울이 들어있습니다. 참으로 신비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물방울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물방울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고 그 세계가 바로 세 가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조화스럽게 반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이면서 하나가 또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세계의 본질을 이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메비우스대입니다. 자, 메비우스대를 따라 다시 한번 여행해 볼까요? 처음 한 점을 여러분이 잡아보세요. 쭉 타고 들어가면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또 올라가면 바깥쪽으로 나옵니다. 한 바퀴 뺑 돌고 나면 나도 모르게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합니다. 다시 밖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반대로 돌아 나오면 되죠. 두 바퀴 돌면 온이 차게 된다. 그래서 셋이 하나이면서도 안과 밖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묘하게 꼬여있는 이 형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자, 다음 그림 보시죠. 세 개의 사다리가 보입니다. 이 사다리는 보는 방향에 따라 기묘하게 다르게 보이지만 하나로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다리를 통과할 때마다 밖에 창문이 다르죠. 밖에 보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다리를 통해서 다른 사다리로 가려고 보니까 그 사다리 사이가 어떻습니까? 끊겨져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애시저의 천재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애시저가 과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알고 이 그림을 그렸는지 아니면 육감적으로 그렸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속에서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바로 뭐였을까요? 자, 우리가 상대성 이론하면 여러분, 특수상대성 이론은 관찰자의 속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할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특수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인 바로 시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바로 이 이론을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 개의 사다리가 이렇게 보였는데 이 세 개가 끊어져 있다. 저는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면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어떤 세 개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의 기하학적인 표현이구나. 일반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이 핵심적인 생각은 바로 이 세 개의 사다리가 있는데 이 사다리가 하나로 얽힌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좀 수학적으로 말하자면 기하학적인 미분이다. 이 미분을 통해서 이게 하나로 얽혔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애쉬어는 천재적으로 이걸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애쉬어는 수학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어요. 애쉬어와 함께 이런 많은 그림들을 도움을 줬던 20세기 최고의 수학자인 코섹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코섹터를 앞서서 애쉬어는 그림 속에서 이 수학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마 애쉬어는 이 상대성이라는 원리를 여기서 표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름 제목도 바로 상대성입니다. 자, 그런데 애쉬가 우리한테 준 메시지는 뭔가?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면 이 사이가 떨어져 있어요. 자, 이 사다리에서 이 사다리를 어떻게 갈 거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세 개가 달랐습니다. 배경이 창문이. 자, 여기서 사리자가 등장합니다. 사리부는 여기서 시를 한 편 없습니다. 3계가 존재하고 상계에는 경계가 존재하네. 그러나 지자의 눈에는 상계가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상계는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라고. 상계는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라고 사리불은 말합니다. 자, 우리 눈에는 이 경계가 보였습니다. 이 경계 때문에 이 건너 뒤쪽 사다리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계를 어떻게 넘어야 될까요? 자, 오늘 그림 중에서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음 그림 보실까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세 개의 프로펠러가 보입니다. 그리고 기묘한 용기를 뿌리면서 소용돌이 모양으로 감아다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용기가 상승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상승하는 원동력은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원성의 모순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현상계에서 수많은 모순을 봅니다. 무질서와 질서라는 그런 모순도 봤습니다. 그 모순이 바로 역동안의 상승 에너지라는 거죠. 이 역동안의 상승 에너지가 바로 욕계를 관통하고 색계를 관통하고 무색계를 관통하는 그 힘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최후에 그저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원성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죠. 자, 이 그림은 여러분 보다시피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는 모래가 한쪽으로 이렇게 쌓이게 돼서 우리가 그걸 뒤집어 놓으면 다시 반대로 이렇게 하게 되죠. 이게 모래시계입니다. 바로 이원적인 구조죠. 우리의 우주가 바로 이렇게 이원적인 구조로 됐을까요? 어떤 이원적인 구조일까요? 우리 전번에 배웠던 괴델의 불완전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수많은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순들이 쌓이면 높은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가 있겠죠. 무한히 상승하는 에너지입니다. 그 이원성의 힘을 빌려서 우리는 상계도 관통해 나가고 바로 최후의 그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그 이원성을 넘어서 있는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찾았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실까요? 이원성을 넘어선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미지가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신비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지 모르지만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원성을 따는 그 모든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메이는 이 비밀을 매개변수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래프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의상과 법장은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떠나면 우리가 인연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무엇의 세계가 있습니다. 현상에는 인연이면서 또한 인연의 끈이 아닐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인연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현상기가 인연으로 얽혀지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칫하면 허무지 낙공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연에 집착한다면 우리 전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사물에 빠져서 그 더 큰 본질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연이 있다, 인연이 없다, 인연이 있으면서도 인연이 없다.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연이 없는 것도 아니다. 부처는 인연을 설하지만 사람의 방편을 해설한 거죠. 사람은 희론을 만들고 그 희론이 방편을 만드니 모두 부처를 보지 못한다고 용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연과 무인연, 질서와 무질서, 그것을 넘은 세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요래께서는 공안법을 설하시니 단경과 상견을 멀리 떠나 있도다. 인연은 무하여 생하지 않으니 생하지 않는 고로 멸하지 않거늘 인연을 유라고 고집하니 허공 속에 꽃을 꺾으려는 것과 같고 성녀에게 아들을 기대하는 것과 같아. 필경 얻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모든 인연을 취하는 일을 떠나고 또한 다른 인연에 따르지 않고 멸하는 일과 자기가 오음과 사대로 되었다는 생각을 떠난다면 요래하기 때문에 실을 얻어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